감히 이 비싼 드레스에 와인을 쏟아? 당신 손목 날려버리고 싶어? 강남 초호화 호텔 신년회장. 재벌 딸의 손에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은 예순 노인의 손등을 11cm 힐이 짓밟았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하지만 그 재벌 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뺨을 때린 그 노인이 20년 전 한 소녀를 위해 자신의 신장 하나를 팔아 목숨을 구했던 은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녀가 지금 검은 정장을 입고 2홀 입구에 서 있다는 것을. 서울중앙지검의 독종 박하윤 검사. 20년간 칼날을 갈아온 여자가 오늘 밤 자신의 어머니에게 손을 댄 재벌가를 향해 복수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손을 대? 과연 딸이 검사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손을 댄 재벌 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일 저녁 7시 30분.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그랜드 파라다이스 호텔 다이아몬드 홀. 천장에 매달린 체코산 크리스탈 샹들리에 87개가 쏟아내는 황금빛 아래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인사들 300여 명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1인당 참가비만 500만 원. 입구에 세워진 얼음 조각상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입구부터 대리석 바닥까지 깔린 붉은 카펫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만데? 시즌 한정판이라고. 당장 배상해.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대화가 일순간에 멈췄습니다. 현악 사중주가 연주하던 바이올린 선율도 삐걱거리며 중단됐습니다. 모든 시선이 홀 중앙으로 쏠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최숙자 61. 그녀의 오른쪽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올라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떨어뜨린 서빙 쟁반에서 와인 잔이 산산조각나 사방으로 튀어 있었습니다. 숙자의 낡은 검은색 유니폼에는 붉은 와인이 흥건히 번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숙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60평생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청소부로, 식당 설거지로 살아온 인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한 적 없는 삶. 그런 그녀가 지금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뺨을 때린 이는 한진주였습니다. 32, 국내 최대 유통기업 한가네그룹 회장의 외동딸.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공수한 발렌티노 2025 SS 컬렉션의 단 한 벌뿐인 커스텀 제작품이었습니다. 가격은 2억 3천만 원.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3캐럿짜리 핑크 다이아가 박힌 해리 윈스턴 제품이었습니다. 가격 7억 원. 더러워 죽겠네. 이 냄새 좀 봐. 진주는 역겨운 듯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밑단에 와인이 몇 방울 튀어 있었습니다. 사실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주에게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감히 손을 대. 진주의 하얀 명품 구두 굽이 숙자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11cm 스틸레토 힐. 뾰족한 굽이 숙자의 늙은 손등을 파고들었어요. 으윽. 숙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등에서 순식간에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에 붉은 피가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했습니다. 누군가는 힐끔 쳐다보다가 재빨리 샴페인을 입으로 가져갔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한간의 그룹. 대한민국 유통망의 43%를 장악한 거대 기업. 전국 2,400개 매장을 거느린 괴물 같은 재벌가. 그 집안의 딸에게 감히 누가 대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조차 한간의 그룹과 거래하거나 투자받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할망구가 어디서 기어 들어와서는 진주는 숙자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벌레를 보는 눈빛, 아니 벌레보다 못한 존재를 보는 눈빛이었죠. 숙자는 고개를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울음을 참았어요. 울면 더 비참해지니까. 울면 이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볼 테니까. 숙자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 전 그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남편.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빚 하나 없이 정직하게 살던 남편. 그리고 아들이 있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둔 19살 아들. 그 아이의 꿈은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사장의 보증을 섰다가 하룻밤 사이에 3억 원의 빚더미에 깔렸어요.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집이 날아갔고 인쇄소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은 그 충격에 학교를 그만두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편의점에서, 그러다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백혈병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숙자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치료를 시작했지만 아들은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숙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집도 건강도. 남은 건 늙은 몸뚱이 하나와 빚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였어요. 청소 용역 업체 소속 서빙 도우미로 하루 일당 6만 원. 오늘도 아침 5시에 일어나 3시간을 버스로 이동해 이곳에 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일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오늘도 손에 힘이 빠져 와인잔을 놓친 거였습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숙자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돈으로 갚아. 이 드레스 값이랑 내 기분 상한 거 합쳐서 3억? 아니 5억 정도면 되려나? 진주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따라 웃었죠. 그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오는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이었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들어 진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주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눈물이 고여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언제였을까? 언제 봤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아, 그래, 25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빚쟁이들 뒤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 그 남자가 이 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한간의 그룹 한태산 회장. 그날 그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숙자의 남편이 죽어 누워 있는 관 앞에서 그는 비서와 뭔가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꾹 쥐고 입술을 깨물며 이 치욕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홀 입구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하얀 셔츠,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그녀의 등 뒤로 홀박 복도의 형광등 빛이 역광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심판자가 등장하는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숙자는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하윤아. 숙자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하윤, 서울중앙지검 형사이부 소속 검사. 나이 37. 검찰 내에서 독종이라 불리는 여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냉혈한. 재벌이든 권력자든 가리지 않고 기소하는 정의의 화신. 그리고 숙자의 딸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하지만 세상 어떤 친딸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딸이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박하윤 검사 아냐? 맞아, TV에서 봤어. 재벌 3세 구속시킨 사람. 하윤은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숙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숙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숙자의 붉게 부어오른 뺨과 피가 흐르는 손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숙자의 눈에 고인 눈물까지. 하윤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꽉 쥔 주먹에서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 진주를 노려봤습니다. 진주는 하윤을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야, 당신은? 여기 초대받고 온 거야?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주를 뚫어져라 응시했죠.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서 진주는 순간 오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치켜들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무서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 어머니 손에서 발 치워. 하윤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살기가 담겨 있었죠. 홀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자들조차 화를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웃기네. 이 지저분한 할망구가 내 엄마라고? 그녀는 여전히 숙자의 손등을 밟고 서 있었어요. 아니, 더 세게 짓밟았습니다. 일부러 하윤을 도발하듯이. 숙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죠. 그 순간 하윤이 움직였습니다. 휙!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어요. 하윤은 진주의 어깨를 움켜쥐고 단 1초 만에 그녀를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진주의 비명이 홀을 가득 채웠죠. 꺄! 쿵! 2억짜리 드레스를 입은 재벌 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미친년이. 하지만 하윤은 진주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바로 무릎을 꿇고 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숙자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죠.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차갑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박하윤 검사의 목소리가. 숙자는 하윤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윤아, 넌 왜 여기? 넌 오면 안 되는데. 엄마, 손 좀 보자. 많이 다쳤어. 하윤은 자신의 하얀 손수건을 꺼내 숙자의 손등을 감싸 지혈했습니다. 손수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하윤의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죠. 숙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던 하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오른쪽 뺨에 선명하게 찍힌 손가락 자국.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는 멍. 그리고 눈가에 고인 눈물. 누가 감히. 하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일어서려던 진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그 눈빛은 마치 사형수를 보는 판사의 눈빛 같았죠. 하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진주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주는 겁먹은 듯 뒤로 물러섰어요. 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하지만 하윤은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진주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무 낮은 목소리라 주변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주는 들었습니다. 20년 전 내 아버지 죽인 거 알아? 진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특허 빼앗고 누명 씌워서 감옥 보냈잖아. 그리고 출소하기도 전에 죽게 만들었지. 기억나? 하윤의 손가락이 진주의 목을 조이듯 파고들었어요. 난 그런 거 몰라. 그건 우리 아빠가 한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진주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윤은 차갑게 웃었어요. 상관없다고? 그 돈으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드레스 사고 그 목걸이 걸고 이런 데서 놀아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상관 있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한간의 그룹이랑 무슨 악연이 있나 봐. 제 박하윤 검사 맞잖아. TV에서 재벌 조지는 거로 유명한. 진주는 하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검사면 다야?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이 나라 유통망을 다 쥐고 있다고. 내 옷 벗기는 건 전화 한 통이면 돼. 하윤은 진주의 손목을 낚아챈 뒤 꺾을 듯이 비틀었죠. 으악, 아파. 나 폭행 및 상해. 특수폭행의 모욕죄까지. 하윤의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차가웠습니다. 한진주 씨, 당신 오늘 내 손에 죽어. 그때였어요. 행사장 뒤쪽에서 중년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한태산 회장이었죠. 그는 하윤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박 검사, 이게 무슨 짓인가? 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한태산, 66, 한간의 그룹 창업주의자 회장, 그리고 20년 전 하윤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장본인이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하윤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20년 만인가요? 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망친 그 가족, 그 집 딸이 이렇게 검사가 되어 자기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박 검사, 우리 딸이 실수했으면 내가 사과하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어른스럽게 넘어가세. 한 회장이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른스럽게요? 하윤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어른스럽게 했나요? 특허 강탈하고 뇌물 안 받았다고 거짓 증언 사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감옥 보내서 죽게 만든 게 어른스러운 거였어요? 홀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스마트폰을 꺼내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 검사, 지금 공개석상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사실만 말했는데요. 하윤은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어요. 이 안에 20년치 증거가 다 들어있거든요. 회장님 비자금 조성 내역, 뇌물거래 문자, 녹취록, 계좌 이체 기록. 정말 알차게 모았어요. 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요. 하윤은 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거기에는 거대한 LED 전광판이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고 했거든요. 그녀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칙 전광판이 켜졌어요. 그리고 문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파일, PDF 파일, 사진들. 모두 한간의 그룹의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죠. 저게 뭐야? 한간애가 세금 포탈을? 저 금액 좀 봐. 수백억이잖아.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한 회장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하윤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도망가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요. 이 미친년이. 한 회장이 하윤을 밀쳤어요. 하지만 하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쳤죠. 20년 동안 이 날만 기다렸으니까. 하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속영장을 꺼냈습니다. 한태산 회장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홀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영장을 한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칼날을 꺼낸 거였죠. 숙자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린 저 사람들을 향해 칼을 뽑은 하윤을.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아, 내 딸. 사실 하윤과 숙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어떤 인연은 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2005년 가을이었어요. 그때 하윤은 17살이었죠. 명문 외고에 다니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진혁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였어요. 특별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해 11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박진혁은 자신이 개발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건의 입출고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죠. 그 특허를 보고 한태산 회장이 접근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함께 사업해 봅시다. 제가 투자하고 박 사장님은 기술 맡고 5대5로 나누죠. 진혁은 믿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죠. 한 달 후 진혁은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혐의는 뇌물수수였습니다. 한태산이 공무원에게 건넨 3억 원의 뇌물을 마치 진혁이 건넨 것처럼 조작한 거였죠. 통장 계좌까지 위조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진혁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모두 한태산이 돈으로 산 거짓 증인들이었죠. 2006년 3월 박진혁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법원 판결로 한태산에게 넘어갔어요. 뇌물로 얻은 사업이니 무효라는 명목이었죠. 진혁이 평생을 바쳐 개발한 기술이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겁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은행 빚이 산더미였거든요. 어머니는 병을 얻어 쓰러졌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살 하윤은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숙자가 있었습니다. 숙자는 하윤네 집에서 5년째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달에 80만 원 받으며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려주던 사람이었죠. 하윤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래서 숙자 이모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날 숙자는 하윤을 찾아왔어요. 하윤아, 이모네 집으로 가자. 거기서 살면 돼. 이모, 저 혼자 괜찮아요. 이모도 힘드실 텐데. 뭔 소리야? 넌 아직 애야. 혼자 두면 내가 잠을 못 자. 숙자의 집은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셋방이었어요. 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으로는 사람들 신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윤의 새 집이 됐어요. 숙자는 자신이 자던 이불을 하윤에게 줬습니다. 자신은 얇은 담요 한 장으로 바닥에서 잤죠. 이모, 이모가 이불 쓰세요. 나는 괜찮아. 넌 학교 다녀야 하잖아.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야. 숙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강남 아파트 3곳에서 청소 일을 했거든요.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을 벌었죠. 그중 50만 원은 월세로 나갔고 30만 원은 하윤 학비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자신에게 남는 건 50만 원. 그걸로 두 사람이 먹고 살았어요. 하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 제가 알바할게요. 학교 그만두고. 안 돼. 숙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공부해야 해. 내 아빠가 원하는 거야. 검사가 되라고 했잖아.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만들라고. 그날 밤 하윤은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죠. 숙자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저 하윤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7년 여름 하윤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진혁이 감옥에서 쓰러졌다고. 강경화 말기였습니다.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석 달을 못 버틴다고 했죠. 수술비 3,500만 원. 하윤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모, 아빠가. 숙자는 하윤을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모가 뭐든지 할게. 그 후 일주일 숙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윤은 숙자를 찾아 미쳐 날뛰었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열흘이 지난 후 숙자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숙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죠.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모, 어디 갔었어요? 왜 이렇게 아파 보여요? 숙자는 씩 웃었어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는 하윤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아빠 수술비야. 4,500만 원 있어. 하윤은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어요. 이모, 이 돈 어떻게? 저축한 거야. 비상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윤은 나중에 알았어요. 한 달 후
숙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알게 됐죠.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장이 한쪽밖에 없네요. 언제 적출하셨어요? 하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숙자는 자신의 신장 하나를 팔았던 겁니다. 불법 장기 매매 브로커에게 4,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하윤의 아버지를 살렸던 거죠. 이모, 왜 그랬어요? 왜? 하윤이 울부짖었지만 숙자는 웃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신장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대.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숙자가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내 아빠 살았잖아. 그거면 됐어. 하윤은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맹세했죠. 내가 검사가 되면 이모를 꼭 지킬 거야.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벌할 거야. 이모 같은 사람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게. 하윤의 아버지 박진혁은 수술은 성공했지만 감옥 생활로 약해진 몸이 회복되지 못했어요. 1년 후 출소도 못하고 감옥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윤의 손을 잡고 말했죠. 하윤아, 검사되거라. 아빠처럼 억울한 사람. 없게.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하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죠. 그녀는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맹세했습니다. 아빠,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그 후 10년이 흘렀어요. 하윤은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했죠. 잠은 하루 4시간, 밥은 하루 2끼.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숙자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어요. 이젠 신장이 하나뿐이라 쉽게 피곤해졌지만 그래도 일했습니다. 하윤을 위해서, 그 아이가 밥 굶지 않게, 학교 계속 다니게. 2015년 겨울 하윤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숙자는 하윤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윤아, 우리 하윤이 검사 됐어. 검사. 숙자는 사흘 밤낮을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하윤은 검사 임관식 날 숙자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제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하윤은 숙자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숙자도 하윤을 내 딸이라고 불렀죠. 하윤은 숙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엄마, 이제 청소일 그만하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하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모는, 아니,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하윤아, 엄마도 자존심이 있어.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해주면. 그게 좋더라. 결국 숙자는 계속 일했어요. 다만 이젠 힘든 청소일 대신 호텔이나 행사장에서 가벼운 서빙 도움 일을 했죠. 그게 오늘 20년회에 나온 이유였습니다. 하윤은 그동안 한태산에 대한 증거를 모았어요. 10년 동안 하나하나 빠짐없이 회계장부, 녹취록, 증인 진술, 뇌물거래 내역, 모든 것을.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복수의 칼을 뽑았죠.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가 뺨을 맞는 걸 본 순간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엄마. 하윤은 숙자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숙자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숙자는 하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하윤아,
넌 착한 애야. 엄마의 자랑이야.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홀 한가운데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모녀보다 깊은 사랑으로 묶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진주는 땅바닥에서 일어나며 이를 갈았어요. 그녀의 2억짜리 드레스는 와인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죠.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는 헝클어졌고 목걸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넌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진주가 소리치며 하윤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하윤의 뺨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손톱을 세운 채로요. 할퀴려는 거였죠. 휙! 하지만 하윤은 그 손목을 번개같이 낚아챘습니다. 진주의 가느다란 손목이 하윤의 손아귀에 꽉 잡혔어요. 하윤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힘이었습니다. 으악, 아파, 나 놓으라고. 진주가 비명을 질렀지만 하윤은 더 세게 조였어요. 진주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방금 건 폭행 미수? 하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어머니 뺨 때린 건 폭행 및 상해죄. 손으로 짓밟은 건 특수폭행. 할망구, 지저분하다고 한 건 모욕죄. 한진주 씨, 오늘 당신 내 손에 죽어. 하윤의 눈빛이, 그 눈빛은 정말 무서웠어요.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 같은 눈빛이었어요. 진주는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배경을 떠올리며 고개를 치켜들었어요. 죽인다고? 웃기고 있네. 진주가 비웃었죠. 내가 검사면 다야?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한태산, 한간의 그룹 회장. 알죠. 그래. 우리 아빠가 이 나라 유통망을 다 쥐고 있다고. 마트부터 백화점까지, 물류센터까지. 전부 우리 거야. 진주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내 옷 벗기는 건 전화 한 통이면 돼. 검찰총장한테 전화 한 번이면 넌 끝이야.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멀찌감치 물러섰죠. 재벌과 검사의 대결. 이건 위험한 구경거리였어요. 하윤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검찰총장요? 조만식 총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연락해보세요. 제 직속 상관이시거든요. 조 총장님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윤이 진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박 검사, 재벌이든 권력자든 법 앞에선 평등하다. 증거만 확실하면 나한테 보고하고 밀어붙여라. 그러셨거든요. 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요. 하윤은 진주의 손목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혼자 온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었어요. 홀 뒤쪽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 여자 2명, 모두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죠. 그들의 손에는 서류 봉투와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저분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검 수사관들이야.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던 거죠. 한태산 회장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는 하윤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박 검사, 이게 무슨 짓인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망신을 주다니. 망신이요? 하윤이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녀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딱! 그 소리와 동시에 홀 천장에 거대한 LED 전광판이 꺼졌어요. 그리고 다시 켜졌죠. 치익! 전광판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한간의 그룹 비자금 조성 내역 2005부터
2025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247억, 2891억, 4523억.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스크롤되며 흘러내렸습니다. 저게 뭐야? 세금 포탈 금액 아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전광판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어요. 한태산 김 의원님, 예산안 통과 부탁드립니다. 약속한 5억은 스위스 계좌로. 김 의원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죠. 다음 화면, 녹취록이었어요. 한태산 박진혁? 그 인간 특허 빼앗아. 어떻게든. 비서하지만 회장님, 그건 불법입니다. 한태산 불법? 돈이면 다 돼. 증인 사고, 판사 매수해. 10억이면 되겠지? 한 회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그는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게 어디서 나온 거야? 조작이야. 조작? 조작이요? 하윤이 차갑게 웃었어요. 국과수 감정 결과서도 있는데요. 음성 분석, 필적 감정, 계좌 추적, 전부 끝났어요. 전광판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청업체 갑질 녹취, 납품 단가 30% 깎아, 싫으면 거래 끊어, 직원 폭행 영상, 한태산이 직원의 뺨을 때리는 CCTV 화면, 탈세 증거, 역외 탈세 페이퍼 컴퍼니 구조도, 그리고 마지막, 박진혁 살해 교사 증거 문서. 저건 누군가 숨을 헐떡였어요. 문서에는 한태산이 박진혁을 제거하기 위해 감옥 내 조폭에게 돈을 준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사로 보이게 처리하라는 지시까지요. 홀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난사됐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 회장, 이게 사실입니까? 탈세 금액이 6천억이라는데 살인교사까지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한태산을 에워쌌어요.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한태산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저건 다 조작이야. 조작? 조작이라고요? 하윤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죠.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하윤은 주머니에서 USB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회장님이 받으신 뇌물 목록이 있어요. 정치인 47명, 공무원 89명, 판사 12명. 이름, 금액, 날짜, 계좌번호 전부요. 한태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리고 하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에게 누명 씌우고 특허 뺏어간 거 기억하시죠? 홀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박진혁? 제 아버지였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단 한 번도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회장님이 망쳤어요. 거짓 증언으로 감옥 보내고 특허 빼앗고 결국 죽게 만들었죠. 하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죠. 20년 이후 회장님, 전 20년을 기다렸어요.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모으고 검사되고 복수 준비하고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녀는 검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죠. 한태산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뇌물공여, 위증교사, 그리고 하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안 돼. 한태산이 소리쳤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나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하윤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회장님.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은 많지만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사관들이 한태산에게 다가갔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태산의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진주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우러 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그들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죠. 재벌도 무너지면 한순간이었습니다. 숙자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하윤의 떨리는 손을,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리고 20년간 짊어진 복수의 무게를 받습니다. 하윤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숙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한태산은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입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단상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수갑찬 손으로 비틀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저 화면 꺼. 당장 꺼버려. 한 회장이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갈라져 있었죠. 평생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가 처음으로 느끼는 추락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회장님, 안 됩니다. 도주 시도로 간주됩니다. 비키라고. 난 한태산이야. 이 나라 GDP의 3%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한 회장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사관들은 단호하게 그를 제압했죠. 전광판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하청업체 사장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50대 후반의 남자였죠.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간에 때문에 우리 회사 망했어요. 납품 단가를 계속 깎더니 나중엔 대금 지급도 안 하고 저희 직원 30명이 다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제 동생은 그 충격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다음 화면. 한간의 물류센터 직원의 증언이었어요. 하루 16시간 일했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했고요. 쉬면 월급 깎는다고 협박했죠. 동료 하나는 과로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또 다른 화면. 한간의 마트에서 일했던 캐셔의 이야기였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서 있으라고 했어요. 앉으면 벌금 10만 원. 임신 중인데도 배려 하나 없었어요. 결국 유산했죠. 증언이 이어질수록 홀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사람들은 한태산을 바라봤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빛으로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한 회장, 이게 사실입니까? 하청업체 사장 자살에 대해 한 말씀. 직원 착취에 대한 입장은? 마이크와 카메라가 한태산을 에워쌌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몰린 사냥감이 되어 있었죠.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한 회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아버지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다들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빠 놔줘. 너희 다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기어다니던 사람들이잖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 회장 옆에 붙어 있던 사람들은 이미 홀 구석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재벌도 망하면 한순간이었죠.
한태사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찬 손을 내밀며 애원했어요. 박 검사, 아니 하윤 씨, 제발 좀 봐줍시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소. 내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어. 내가 보상하겠소. 얼마든지. 하윤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어요. 보상이요? 그래, 보상? 얼마나 원하는가? 100억? 200억? 아니면 회사 지분을 줄까? 한 회장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응? 한 회장은 애원하는 얼굴로 하윤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좋게 좋게 해결합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하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한태산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녀의 눈에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 관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17살의 자신. 그 뒤에서 웃으며 전화 통화하던 한태산의 모습. 박진영? 그거 잘 됐네. 이제 특허는 내 거야. 그 말을 우연히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하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요? 하윤이 낮게 웃었어요. 회장님, 20년 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좋게 좋게 합시다. 특허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랬죠. 한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근데 회장님은 뭐라고 하셨죠? 하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좋게? 세상에 좋은 건 없어. 빼앗는 놈이 임자야. 그러셨잖아요. 그건.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하윤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좋게 좋게는 없다는 걸.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걸. 하윤은 주머니에서 구속영장을 꺼냈습니다. 법원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어요. 한태산, 당신이 세운 이 제국은. 하윤이 홀을 둘러봤습니다. 다 도둑질로 세운 거예요. 남의 기술 빼앗고, 남의 피땀 착취하고, 남의 목숨 짓밟고 세운 거죠.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20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오늘, 하윤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오늘 제가 이 제국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한태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 거라는 걸, 완전히 철저하게 진 거라는 걸. 하윤아. 뒤에서 숙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숙자가 하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죠. 엄마. 됐어. 이제 됐어. 숙자가 하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뒀던 복수심, 분노,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빠. 하윤이 숙자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아빠. 홀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차가운 독종 검사로만 알려진 박하윤이 지금 한 명의 딸로 돌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한태산을 끌고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홀의 주인처럼 걷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수갑찬 죄수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진주가 울부짖으며 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수사관이 그녀도 붙잡았어요. 한진주 씨도 동행하셔야 합니다. 폭행,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해요. 마약? 진주가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사관이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든 작은 지퍼백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 새벽 압수수색 때 댁의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필로폰 50지. 이거 단순 투약이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로 기소될 겁니다. 진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순식간이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홀에서 가장 오만하고 거만했던 부녀가 지금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지나쳐 나갔어요. 동정하는 눈빛 하나 없이 그저 불편한 광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표정으로요. 홀에는 하윤과 숙자 그리고 몇몇 수사관만 남았습니다. 하윤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아빠, 맞죠? 하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약속 지켰어요.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만들고 있어요. 숙자가 하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홀을 걸어 나갔습니다. 바깥은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20년간의 한이 오늘 밤 드디어 풀렸으니까요.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두 사람이 증명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형사법정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는 시각이었어요. 법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객들, 기자들, 변호사들 모두가 오늘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거였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간의 그룹 비리 사건의 첫 공판이었으니까요. 피고인석에 한태산과 한진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회색 수의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석 달 전 그 화려한 신년회장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태산은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고 진주는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죠. 구치소 생활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땡, 땡, 땡.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한태산, 한진주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60대 중반의 백발 판사였죠. 그는 안경 너머로 피고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피고인 한태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뇌물공여, 위증교사, 살인교사. 피고인 한진주,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합니까? 한태산이 일어섰어요. 그는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그는 결국 자백을 선택한 거였죠. 진주는 달랐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인정 안 해요. 그날 그 할망구가 먼저 제 드레스에 와인을 쏟았다고요. 제가 왜 잘못한 거예요? 땡.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어요. 피고인, 법정 모독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무슨 법정 모독이에요? 전 억울하다고요. 진주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녀의 변호인이 황급히 그녀를 진정시켰지만 진주는 계속 중얼거렸죠. 돈 좀 줬으면 됐지. 뭐가 이렇게까지 난리야. 검사석에 앉아있던 하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여자 아직도 반성이 없네. 재판이 진행됐어요. 검찰 측 증거가 차례로 제시됐습니다. 비자금 조성장부, 뇌물거래 녹취록, 하청업체 갑질 증거, 탈세 자료들.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 한태산의 변호인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증인 신문 시간이 됐습니다.
증인 최숙자,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법정 뒤편 문이 열렸어요. 숙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낡은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죠. 숙자가 증인석에 앉자 진주가 비웃었어요. 저 사람이 뭘 증언한다고. 하지만 재판장은 진주를 무시하고 숙자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예.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숙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녀는 진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윤이 일어나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 올해 1월 2일 그랜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숙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빙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어요. 와인을 나르다가 실수로 피고인 한진주 씨의 드레스에 몇 방울 쏟았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숙자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어요. 피고인은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딜 감히 이 비싼 드레스에 와인을 쏟아 당신 손목 날려버리고 싶어라고요. 그리고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아주 세게요.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제 손등을 구두로 밟았습니다. 숙자가 자신의 손등을 보였어요. 거기엔 아직도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죠. 11cm 힐이었어요. 뾰족한 굽이 제 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고요. 진주가 냉소를 지었어요. 그래서요? 돈으로 보상해주면 되잖아요. 큰일도 아닌 걸 가지고. 땡땡땡. 재판장이 의사봉을 3번 내리쳤습니다. 피고인,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하지만 숙자는 진주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평생을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청소부로, 서빙 보조로 살아왔어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죠. 숙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어갔어요. 하지만 청소부라고 해서 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청소부라고 해서 누군가의 존엄까지 청소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윤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펜을 꽉 쥐었습니다. 숙자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제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밥을 먹고 웃고 울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자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저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뺨을 맞고 짓밟히고 제가 무슨 벌레라도 된 것처럼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팠던 건 숙자가 하윤을 바라봤어요. 제 딸이 그걸 봤다는 거였어요. 하윤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저 아이는 저를 지키기 위해 검사가 됐습니다. 숙자의 쉰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20년을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숙자는 진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날 저를 때렸죠. 저를 할망구라고 불렀고 지저분하다고 했어요.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숙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존엄이에요. 제 뺨을 맞은 건 참을 수 있어요. 손이 짓밟힌 것도 참을 수 있고요.
하지만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의 정의가 짓밟히는 건 못 참아요. 악한 사람이 벌받지 않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상이 되는 건 제가 절대 못 참습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재판장도 변호인들도 방청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숙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죠. 저는 숙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청소부도 서빙 보조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나라라고 믿어요. 그게 법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가 증언을 마쳤어요. 그녀는 천천히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유는 검사석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숙자가 법정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진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다려요. 모두가 진주를 바라봤어요. 진주는 숙자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한진주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사과였죠. 하지만 그래도 사과는 사과였습니다. 숙자는 진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 똑바로 사세요. 그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하유는 숙자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굽은 허리, 느린 걸음걸이. 하지만 그 뒷모습은 어떤 거대한 건물보다 더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꼭. 하유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재판에 집중했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죠. 작은 사람들의 용기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의지로. 2025년 5월 20일 선고 공판일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치열한 재판이 끝나고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죠. 법정은 첫 공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전국에서 이 재판의 결과를 보기 위해 몰려든 거였습니다. 하유는 검사석에 앉아 피고인석을 바라봤어요. 한태상과 한진주. 두 사람은 5개월간의 구치소 생활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태사는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진주는 눈밑이 까맣게 꺼져 있었죠. 숙자는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었어요. 하윤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죠. 숙자 옆에는 하청업체 피해자들, 착취당한 노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간의 그룹에 의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땡, 땡, 땡. 재판장의 목탁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 한태산, 한진주 기립하십시오. 두 사람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한태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어요. 그리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태산은 20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은 타인의 특허를 강취하기 위해 무고죄로 고소하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한태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피고인은 6,847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했으며 정치인과
공무원 136명에게 총 289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17개 업체를 파산시켰고 그중 3명의 사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청업체 유족들이었죠. 피고인은 2,400여 명의 직원을 부당하게 착취했으며 산업안전법을 위반하여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직 재산 보존에만 급급했습니다. 재판장이 한태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피고인의 범죄는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한태산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8년, 조세포탈로 징역 5년, 뇌물공여로 징역 4년, 살인교사로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한태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각 형을 병합하여 징역 15년 및 벌금 1조 2천억 원을 선고합니다. 쿵! 한태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재판장님, 제발.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 질서를 지키십시오. 이어서 진주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한진주는 상습적으로 타인을 폭행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진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또한 피고인의 자택과 차량에서 발견된 필로폰 총 150지은 단순 투약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 소지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에서 마약 거래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증인 최숙자 씨의 증언을 듣고서야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이 진주를 바라봤어요. 따라서 피고인 한진주에게 상습폭행으로 징역 2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병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진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 돼. 안 돼요. 7년이라니.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수용 생활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기 바랍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한태산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안 돼. 15년. 내가 15년을. 진주는 법정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아빠, 아빠. 하지만 교도관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이 다시 채워졌어요. 찰칵. 그 차가운 금속 소리가 끝을 의미했습니다. 한간의 제국의 완전한 몰락이었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청업체 유족들, 노동자들, 그리고 이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정의가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숙자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하유는 검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빠, 맞죠? 제가 해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태산과 한진주가 법정을 나가는 복도였어요. 교도관들이 그들을 호송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한쪽에 숙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진주는 숙자를 보자 고개를 돌렸어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요. 하지만 숙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든 것을 들어 올렸죠. 와인 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주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어버렸어요. 차르르륵. 붉은 와인이 진주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진주의 회색 수위가 붉게 물들었어요. 얼굴로, 목으로, 어깨로 와인이 흘러내렸죠. 진주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와인을 맞았습니다. 5개월 전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이에요. 숙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기억나죠?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과 와인이 뒤섞여 흘러내렸어요. 돈으로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귀한 거예요. 인생 똑바로 사세요. 숙자는 빈 와인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진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얼굴을 대고 울었어요.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죠. 복도 끝에서 하윤이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숙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속 시원하셨어요? 응. 숙자가 씩 웃었어요.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법원을 나왔어요. 밖에는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을 지나 봄이 온 것처럼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거였죠.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하윤이 물었어요. 숙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글쎄, 예쁜 꽃밭이나 가볼까? 엄마 평생 남의 집 청소만 하고 남의 꽃밭만 봤거든. 이제 내 꽃밭 갖고 싶어.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가 원하는 꽃으로 가득한 정원. 우리 딸, 고마워. 숙자가 하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하윤도 숙자를 꼭 안았죠. 20년간 이어진 악연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뺨을 맞던 노인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수에 불타던 검사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딸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석 달 후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 앞 하윤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명패를 천천히 내려놓았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박하윤 검사. 5년간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그 명패를요. 박 검사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후배 검사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다른 길을 가보려고. 근데 왜요? 지금 검찰 내에서 가장 촉망받는 검사신데. 부장검사도 곧 되실 텐데.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름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죠. 나는 이미 내가 원하던 걸 다 이뤘어. 아버지 원수를 갚았고 엄마를 지켰고 정의가 승리하는 걸 봤어. 하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고 싶어. 권력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곁에서. 그날 오후 하윤은 희망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숙자가 예전에 살던 그 동네였죠.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책상 2개,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마이너스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언제든 오세요. 숙자가 점심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어요. 하윤아, 밥 먹어야지.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윤이 도시락을 열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달걀말이, 시금치나물, 조기구이.
하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당연하지. 우리 딸 첫 출근인데. 숙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엄마, 그나저나 다음 주 재심 결과 나온대요. 하윤이 말했어요. 재심? 네. 아빠 사건이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심이요. 20년 전 박진혁이 당한 억울한 사건. 하윤은 한태산을 구속시킨 후 곧바로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는 재심을 청구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드디어 나오는 거였죠. 일주일 후 대법원 앞에 하윤과 숙자가 서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요. 판결이 낭독됐습니다. 원고 박진혁에 대한 무고, 사건은 증거 조작 및 위증에 의한 것으로 원고는 무죄임을 인정합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또한 피고인 한태산이 강취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특허권은 원래 소유자인 고 박진혁에게 속한 것이며 그 상속인인 박하윤에게 반환합니다. 하윤은 숙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숙자도 눈물을 흘렸죠. 아울러 국가는 억울하게 수감된 고 박진혁과 그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며 한태산 개인에게서 환수한 부당이득 320억 원도 유족에게 반환합니다. 변호사가 하윤에게 축하한다고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박 변호사님. 20년 만에 명예를 되찾으셨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억울함 다 풀었어요. 그날 저녁 하윤은 숙자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경기도 어느 작은 야산이었죠. 아빠, 저 왔어요. 하윤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었죠? 미안해요. 20년이나 걸렸네요. 숙자도 옆에 앉았어요. 사장님, 하윤이가 다 해냈어요. 우리 하윤이 대단하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특허권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하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일 할 거예요. 아빠처럼 억울한 사람들 없게요. 석 달 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거대한 빌딩이 하나 섰어요. 20층짜리 새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이런 현판이 걸렸습니다. 박진혁 정의재단. 하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운 재단이었어요. 특허권 수익과 배상금으로 만든 거였죠.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무료 법률 지원, 가난한 청소년들의 학비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은 최숙자였습니다. 개관식 날 숙자는 단상에 섰어요.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세요. 박진혁 정의재단 이사장 최숙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평생을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숙자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하며 살았죠.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 같은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돈 없고 배운 것 없다고 함부로 대했죠.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하윤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한때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맞던 그 사람이 이제 수백 명 앞에서 당당히 연설하고 있었으니까요. 재단 개관 후 일은 쏟아져 들어왔어요. 억울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 갑질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 하윤과 재단 변호사들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숙자는 재단에서 일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양로원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자원봉사를 했죠. 청소와 빨래를요. 이사장님이 직접 하실 필요 없으신데. 직원이 말했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이 일이 좋아. 청소하는 게 내 일이었고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직함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숙자는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따뜻했어요. 2026년 1월 2일 한간의 그룹 신년회가 있었던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였어요. 하윤과 숙자는 그랜드 파라다이스 호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1년 전 숙자가 뺨을 맞았던 그 호텔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호텔은 박진혁 정의재단 소유가 됐어요. 한간의 그룹이 청산되면서 법원 경매로 넘어온 부동산 중 하나였거든요. 하윤이 낙찰받아서 재단 본부로 만든 거였습니다. 옥상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장미, 백합, 튤립, 수국. 온갖 꽃들이 향기를 뿜어냈죠. 엄마가 원하시던 꽃밭이에요. 하윤이 숙자의 손을 잡았어요. 숙자는 꽃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1월의 겨울 하늘에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딸이 검사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손을 댄 재벌 딸의 말로를 보며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결국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여러분께도 큰 위로가 되었다면 사이다 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청소부님들, 서빙하시는 분들, 힘든 일 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